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최강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 존나래 씨. 네, 안녕하세요. 자,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조기숙 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분 한번 물어보세요. 잘 아시냐고. 유희순 누구? 유희선 교수. 유희선. 이화대 유희선, 교수. 네. 저 인디애나에서 같이 공부했고요. 그러셨어요, 심지어? 내가 물어보라 그랬잖아. 그 애들끼리 친했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최근까지도 저희가 굉장히 가깝게 그만 그만두라고 안 그랬어요? 방문지를 지냈었죠. 진직이. 이제 환갑 여행하려고 개를 들다가 그 MBC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면서 제가 개를 깼죠. 어허. 같이 여행 가고 싶지 않다. 네. 교수님 근데요, 미래과학 때 제가요, 예. 진짜 제가 좀 생활 보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념적으로 싫은 사람도 사적으로 만나면 그 표시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얼굴에. 무슨 말이야? 다 그래요,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그게 좀 딜레마예요. 두 얼굴의 교수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냥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하면서 이웃으로 지내기에는 괜찮은 좋군요. 왜냐면 여기 맨날 싸웠잖아요, 3년을. 어디에서요? 박문진 이사요. 박문진 이사. 그럼요. 박문진 지금 이기예요, 이기. 평소에 살면서 내가 뭘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 교수님, 네. 광고하니까 땀나죠? 빨리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신데. 아니요. 유희선 교수 때문에 처음부터 꼬였어, 좀. 저 교수님 영화에서 뵀어요. 어디요? 무슨 영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노무현입니다. 네. 맞아. 그때 우셨죠, 인터뷰하다가. 저 너무 부끄러워요. 왜요? 네, 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다시 찍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때는 거기서도 다, 울고. 보는 사람들도 다 아니, 아마 많이 울었을 진짜 거예요. 진정성 있더라고, 연기가. 그러니까 정말 슬픈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니, 근데 같은 배우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것도 공범 관람 했잖아요. 네. 이제 그 공범자들도 공범 관람하고 이제 부산에서 하는데 우리 같이 봤거든, 그 변호사. 저 노무현입니다. 근데 그 나 끝나고 나서 너무 많이 울었고 그냥 머리가 이렇게 한 서너 쪽 나는 것 같았어. 우리 막내가 보다가 아빠 저 아저씨 누군데 저렇게 울어. 너무 엉엉 우니까. 자, 교수님. 네. 무슨 내용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 저 교육 얘기 좀 하려고요. 오호. 책도 쓰고 계시잖아요. 책이 이제 거의 수정 단계기라서요. 거의 이제 뭐 표지하고 이러는 아니, 그러니까 단계라서. 도대체 너무 아우르시는 분야가 많아요. 정치, 홍보. 아까 또 외교에도 또 원래 교육도 저기시고. 뭐라 그러는지 전화 와갖고 내가 요즘 교육 공부하는데 교육 글을 써야 되겠어. 공부해서. 또 책 내신다며. 그러니까 지금 얘기 안 하신 게 뭐 국방, 외교. 그쪽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교육은 원래 잘 정치에서 주로 여론을 다루는 걸 하잖아요. 네, 정치를. 그러니까 정치에서 여론은 홍보랑 똑같은 분야예요. 그게 홍보가 원래 정치 여론에서 나간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은? 이제 교육은 제가 2005년, 6년에 이제 그 연구년으로 미국에 갔다가 애들을 이제 우연히 초중고 대학까지 다 보내본 거예요, 거기서. 미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1990 몇 년도에 이제 작은 애랑 남편이 연구년 갔을 때 초등학교 보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보고, 그리고 제가 청와대를 갑자기 오는 바람에 큰애가 이제 대학을 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초중고대를 다 경험해 본 흔치 않는 기회를 갖고 나서 제가 우리나라 교육이 왜 문제인지를 거기서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쓴 책이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하는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입시가 미국 제도를 들여온지 몰랐어요. 네. 어. 입학사정관 이런 게 미국. 예, 다 미국 제도예요. 하버드, 그래서 하버드에서 가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왜곡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맞아요.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오렌지가 한국에 오면서 탱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렌지가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기후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렌지를 키우려면 제주도에서 그리고 우리 토양에 맞는 실험을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 정신은 딱 빼고 뿌리는 빼고 그냥 가지만 오렌지 가지만 꺾어다가 우리의 그 귤 나무에다가 그냥 접붙이기만 해서 탱자가 나온 거예요. 네. 탱자가 화내라. 이명박 때 저지른 일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전에 저지른 일이에요? 그 전에 우리 그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교육이 있었잖아요. 교육 전문가야, 또. 그래서 네. 입학사정관제 우리가 들여오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하버드 대나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는 이렇게 편법으로 점수 올려주고 내리고 그런 게 없이 정말 아이들을 공부 이외의 요소로 평가하는데 다 아주 여러 가지 단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단계를 평가하고 해서 분야를 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학원을 다니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평가를 해도 비교과라 그러죠. 비교과 평가를 해도 치팅이죠. 치팅이나 이런 돈 주고 컨설팅 네, 받고 그런 이게 게 다 없어. 다 사기. 사기거든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입학사정관들이 거짓말하면 금방 알아요. 아, 이거 외워서 온지.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평생 입학사정관으로 훈련받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딱 뭘 보냐면은 얘가 부모에 의해서 키워진 재능인지 지가 독립적으로 하는지를 보거든요. 그걸 판별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정직이 별로 사회 문화적으로 존중받지 않는, 그래서 반칙을 하는 사람이 유리한 문화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런 제도를 들여오면은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책에다가 미국에서 쓰는 우리 건데. 한인들 많이 사는 동네, 한인들이 많이 보내는 학교에도 여전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런 평가를 잘 해요? 못해요. 그쵸. 왜냐면 한국 사람들만 가면은 난리 나잖아. 그 컨설팅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그렇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를 감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대학에 갈 때 유리해요. 아. 시험도 되게 잘 보고 잘 가요. 잘 가는데 대학 들어서 가서 망가지지. 가서 실패할 확률이 50%가 넘어요. 예.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알았어요. 아. 알아가지고 한국. 한국 애들을 안 뽑겠다라는 말을 하는 대학도 나오고 아이고. 큰일 예, 났네. 점점 조금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쌓이면은 이제 그 이후에 애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죠. 네. 어느 정도냐면요. 저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학원을 크게 했잖아요. 아, 예?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한 게 없어, 우리 캐나다에서 진짜 크게 했어요. 근데 아. SAT 있잖아요. 미국 네, 대학 네. 가는데 이게 그 능력만 보는 시험인데 어느 시점에 SAT 점수로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뽑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때가 있었어요. SAT 점수를 잘 받으려고 방학 때 여름과 겨울에 우리나라 들어갔고 SAT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럼 SAT를 공부 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잘 보는 법만 기가 막히게 알려주는 거야. 여기 학원에서. 그럼 미국 애들도 들어와서 여기서 SAT를 배워갖고 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SAT는 기본 소양만 보는 거고 나머지 지금 얘기했던 입학사정관제 이런 거로 해갖고 너네가 준비하지 못하도록 다른 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SAT가 우리 한국 학생들, 그러니까 한국 애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쫓아와요? 중국 애들 쫓아오죠? 일본 애들 쫓아오죠? 아시아 애들 쫓아오죠? 미국 백인 쫓아오죠? 우리가 이 제도를 다 왜곡시켜버리는 거야. 우리나라가. 근데 어쨌든 이 제도는요, 531 조치라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교육안을 만드는데 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부르짖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산업화 시대의 인재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 시대에 그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겠다. 사실 예.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95년 5.3일 교육개혁 조치. 예. 예.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거를 금과 옥조처럼 지킨 거죠. 맞아요. 근데 그 5.3일 조치에 실종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미국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실종된 게 이제 미국이 공공성이 유럽 못지않게 교육에 관한 하나는 유럽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다 할 만큼 교육이 굉장히 공공성이 강화되어 있는데 그것만 싹 빼고 들여온 거예요. 근데 진보 진영은 이걸 잘 몰라. 미국은 관심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보수 진영은 알지만 너무 유리해. 가진 자에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제도의 핵심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책을 써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알린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 책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무위원들한테 막 돌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 그때 책을 당시에 썼었던 책을. 예, 근데 그 책을 제가 2007년 정동영 후보의 대선 때 좀 쓰라고 쓴 책이기 때문에 너무 임기 말에 나와서 대통령이 이 책을 더 확실히 홍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봉화에 갔을 때마다 이 책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은 책인데 임기 초에 나왔으면 우리가 훨씬 잘했을 텐데 안타깝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교육을 물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몇 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좀 싫죠. 그냥 한번 경험했던 걸 기여했으면 됐지. 내가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근데 우연히 이제 마지막 뵀을 때 또 딴 얘기를 하다 교육 얘기 나오니까 조 교수 그거 물고 늘어질 거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네 그랬거든요. 그게 마지막 뵌 거라서 이 유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그 다음에도 교육을 계속 하게 됐는데 왜 하게 됐냐면 이 진보 진영에서 보수를 이기고 중도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교육뿐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책 대안을 통해서. 대안이. 네. 예. 왜냐면은 역시 우리는 성장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있고
경제로 가면은 여전히 그 보수가 유리한데 경제로 맞붙으면 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면은 진보가 깨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으로 가면 중상층들이 오히려 교육엔 제일 진보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해서 2012년에 제가 아이를 살리는 교육이라고 이제 교수들, 교사들 다 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2년을 이걸 준비해서 문재인 후보한테 드렸는데 예. 채택이 안 됐어요. 그 캠프에서. 네. 근데 실세들이 이제 이걸 안 받아줬구나. 아니 그리고 이제 또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워낙 많이 붙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 그 책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좌도 우도 아닌 제3의 길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파도 구자파도 아닌 신자파다 이랬으면 될 텐데 네. 좌도 우도 아닌 제3의 길이다 하니까 그럼 교수님 우선 그 전에 쓰셨던 그 책에서 네. 핵심으로 알리셨던 게 뭐길래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반색을 하셨으며 예. 그걸 이번 책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를 좀 예. 머리를 짚어주시면 원래는 핵심이 뭐였어요? 왜 대학에 가면 애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입시 제도가? 예, 네. 초중고 교육이 비정상이 되고 네. 쓸데없는 공부만 해가지고 오니까 대학에 와서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고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진이 빠져 있는 뭐 그런 차원이 예, 아니라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거 그것도 플러스 있고, 예. 시험용 공부만 하니까 그렇죠. 이제 제대로 된 예. 공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학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교육이라는 거는 질문하는 교육을 시켜요. 네. 얘가 어떤 질문을 던질 줄 아느냐. 근데 우리는 아. 정답을 찾는 찾아내기 기술을 그러니까 가르치죠. 답은 굉장히 잘하는데 질문을 해와라, 찾아와라. 그러면은 너무나 난감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입시를 정말 바꾸지 않으면은 그 대학 교육도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이 대학에 오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다니고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 가서 정말 빡세게 공부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까지 고등학교 다니고 특례로 한국 대학에 입학하면 최고라는 거. 공부 안 하고 그러면 그냥 내일 놀고 노래에서 살 수 있는. 딱 고등학교 때까지도 공부 안 하고 대학 들어와서도 공부 안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 대학도 공부를 안 하진 않아요, 요새는. 많이 시키잖아요 요즘은. 왜냐면 상대평가를 해서요,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데, 과연 이제 그게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공부냐라는 게 문제인데, 미국 대학은 고등학교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경쟁력이 없어요. 피사에서 보면요, 20 몇 등이에요. 네. 그렇죠. 5개국에서 22등, 뭐, 그러니까 거의 꼴찌. 피사가 핀란드 맨날 1등하는 그 랭킹이잖아요. 예. OECD 국가 중3, 고1 정도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국제 이제 학력 평가인데. OECD 국가 내에서. 예. 근데 우리가 거의 핀란드 못지않게 1, 2등, 3등 뭐 이렇게 예, 달려요. 그렇죠. 수학, 과학에서. 수학, 과학. 예. 근데 이제 과학 문제를 이렇게 문제 풀이가 아니라 정답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하고 실험을 해본 사람이 풀 수 있는 걸로 최근에 바꿨대요. 그래서 우리가 7등인가로 그 바뀐 이후에 뚝 밀리는구나. 떨어져요. 왜냐면 거기서 한 20몇 개국 중에서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언어 능력도 보거든요. 거기서는 보통 3위 안에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조사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맨날 꼴찌야. 그것도 측정을 하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만족도,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 자신감, 꼴등이지. 그다음에 행복감, 이게 다 꼴찌죠. 그렇죠. 청소년 당연히 자살률 1위. 꼴등이지. 그러니까 교육이 그 쓸데없이 경쟁력은 없으면서 투입 시간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예. 근데 OECD에는 우리가 50시간으로 주 50시간으로 1등으로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50시간 더 시키잖아요, 애들을. 주예요? 주. 50시간 하면요. 예. 우리 아들도 50시간 했는데 인서울 못 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핀란드는 1등 하면서도 35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는 이게 거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우리가 그러니까 잘하긴 잘하는데 너무 그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 사교육 의지가 큰 예. 거예요. 그리고 사학 의존이 너무 크고. 근데 이제 우리 조건은 굉장히 나쁜 조건이에요. 오히려 미국에 좀 가깝다면 가까운 조건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교육이 또 최근 한 8년 동안 왜곡된 게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 교육료를 그렇게 극찬을 했잖아.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 이제 겉에 성과만 보고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한 거는 핀란드의 2배다. 그걸 모르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근데 이제
엘빈 토플러라든지 뭐 폴 케네디 같은 이런 미래학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산업화는 교육으로 우리가 성공한 거잖아요, 사실. 응? 그렇죠. 정답 찾기 교육으로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시켰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한국은. 그렇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사실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 최근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공부를 빡세게 해도 그래도 좀 공정하게 대학을 들어갔어. 왜냐면 단일 경로로 딱 투명하게 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평가의 공정성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고 나니까 왜냐하면 미국식 제도는요. 성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적은 어차피 부모의 부로 결정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적 이외 걸 보거든요. 뭐예요? 그럼 성적 이해 거라는 게? 그거는 제가 정답을 나중에 가르쳐드릴게요. 좀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왜냐면 이거는 제가 그냥 교육 책을 얘기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곧 국가교육회의가 생기고 네. 여야 대타협으로 531을 뛰어넘는 그거를 거의 폐기하는 새로운 여야 합의안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여기에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시민들, 촛불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다 모여서 이건 정말 국가의 생사를 걸고 저는 이걸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궁금하게 숨겨놨다가 그래서 그게 미국 제도의 핵심인데 성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뭔가를 보고 뽑는 네. 그게 뭐냐면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포머티브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 조치. 그래서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던 인종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할당을 해줌으로써 그 적극적으로 과거의 차별을 상쇄시켜 주는 거죠. 네. 그게 미국 입시 제도의 핵심인데 그거는 딱 빼고 미국의 입학사정관제가 사실은 부모에 의해서 키워지지 않은 그런 각 지역의 지방에 그다음에 그 제대로 교육 그 접근이 없었던 애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게 입학사정관의 취지예요. 사정관이 그걸 찾아내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전화해서 뭘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변호사 시험도 부모가 막 서류 접수시켜 주잖아요. 의사 시험도. 네, 근데 그거를 입학사정관이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파일에 다 기록해둔대요. 걔를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지 실력이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미국의 입학사정관은 대부분 서민 출신이거나 중산층, 그러니까 상층 계급이 없는 거죠. 이면서 상당히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을 해주려는 그런 자세로 입학사정관을 하는데. 입학사정관 일을 하는 사람. 네, 근데 우리는 미국 제도 들여와서 자꾸 이제 성적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진보 진영에서. 무력화시키니까 그럼 성적 위에 비교과로 뽑는다 하니까 이제 사교육은 그래도 좀 난 거예요. 자기 실력이잖아. 그것도 찍기도. 근데 사설 컨설팅은 진짜 남이 해주는 서류잖아요. 최근에 EBS에서 5월에 대학 입시의 진실이라는 6부작을 했어요. 예. 그거 한번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은 서울대 그 재학생들이 한 50%가 특목고나 자사고 뭐 이런 맞아요. 특수고 예. 출신이면 이제 50%가 일반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잘 뽑았다 보이는데 실제 이 서류를 낸 학생들, 입시 원서를 낸 학생들 대비로 보면 특목고 출신이 90%고. 그 왜냐면 특목고 이런 게 고등학교 전체 학생 대비 10%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자사고 포함해서. 참여정부 때 8.8%였으니까 이게 이제 자사고 때문에 자사고는 커졌어도 확 늘어났는데. 확 늘어났어도 15%가 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90% 전체 지원자의 90%가 자사고 아이들. 네, 자사고 애들이고 일반고 애들은 지원자 중에 10%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가 워낙 많다 보니 나중에 그렇죠. 가면 50% 차지하는 것 같지만 네. 학생 종합부 전형이라는 이게 비교과를 보는 미국식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전멸을 한 거죠. 전멸한 일반고, 거죠. 지방 일반고들이 전멸을 하고 이제 결국 금수저 애들의 잔치가 된 거지. 공부 못하는 금수저들이 합법적으로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는 입시 경쟁이 치열해도 그래도 공정성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입시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면서도 왜냐면은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더 치열해요, 사실. 우리 때는 그래도 대학을 예비고사로 끊어서 한 20%뿐이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80% 이상이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공정성이 상실됐다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게 현장에서 보면요.
학종 그러니까 이제 입학 사정관제로 뽑는 그 비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학교 갖고 상담을 하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봐요. 너무 복잡해서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학원 가갖고 그렇죠. 컨설팅을 만들어 받아야 되는 만들어 거예요. 가는 게 그래서 제가 가봤죠 또. 네. 그랬더니 이제 그 고3 초에 전화를 하고 그랬더니 학생이 몇 학년이에요 그래요. 그 고3이라고 그랬더니 한참 얘기를 안 해. 어이가 없었겠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려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서부터 탁 해서 딱 준비를 해야 설정을 되는데. 해놓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한 최소 3년, 진짜요? 길게는 4년, 5년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고3이라니까 지금 준비하고 뭘 가요? 늦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후배의 아들이 요 강남에서 학교에서 그 35명 중에 한 15등 반에서 하던 애가 결국 서울대 가요. 와. 중2, 중3서부터 준비를 해갖고. 근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뭐예요 이게 뭐 정확히 저는 못 겪은 거 맞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라 그래가지고 교과 영역은 그 성적. 성적으로만 하는 내신 거고. 성적. 그러니까 비교과 영역은 예를 들어갖고 뭐 수상 봉사 경력 뭐 점수, 이런 거. 뭐 수상, 뭐 학생회장, 프레젠테이션, 학생회장. 뭐 프로젝트. 네, 그 입학 전형관들이 네. 이 비교과 점수를 보고 그 기준도 없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한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딱 강남으로 이사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이제 외고나 무슨 자사고나 뭐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EBS 인터뷰에 나온 학생들을 보면 중2인데 그리고 이제 그 자사고 외고 이런 걸 그 준비하는 애들인데 안타까워하면서 늦었다는 거예요. 중2가. 늦었다는 거예요. 중2가 늦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요즘 더 빨라졌고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거.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이 제도가 굉장히 유리하고 좋아요. 그리고 비교과로 창의력을 높여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여정부 때 그 얘기를 했거든. 창의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교과로 해야 된다고. 처음에 이 학종이 들어왔을 때는 교과로 일단 끊고 1등급, 2등급 끊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비교과를 봤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대교협에서는. 왜냐하면 공부는 못해도 창의적인 애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교과, 비교과를 합쳐서 뽑으니까 15등 하는 애가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너무나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 제도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이분들은 미국 제도 잘 알지만. 사실 이 학종이니 뭐 이런 입학사정관이 이런 거 다 들여온 사람들이 사실은 진보 진영이에요. 애들을 성적 경쟁을 안 시키면, 완화시키면 교육이 살아날까라고 보는 거예요. 수능도 등급제, 변별력 없어. 그 내신도 등급제, 뭐 변별력은 9등급이니까 꽤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오니까 실력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유럽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일단 대학을 안 가도 먹고 살아요, 거기는.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계급 전통이 있어가지고요. 노동자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대학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아니, 우리가 변호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술자 되지. 왜 골치 아프게 대학 가냐. 그러니까 일단 대학도 공짜고 학비도 없지만 안 가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대학 30% 가요. 네. 북유럽도 대학 안 가요. 다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신 위주로만 해도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한번 딱 그냥 그 대학 입학 시험이라고 졸업 자격증 시험, 바칼로레아 뭐 이런 거, 한번 아비투어 이런 거 한번 딱 보면 그 점수로 대학을 다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쟁이 없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유럽이 될 것처럼 진보 진영이 성적을 계속 무력화시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학종이란 괴물을 만든 건 보수 진영이 아니다. 맞아요. 진보 진영이다. 뭔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인간적인 것 같고 이 성적으로 시험 봐서 평가하면은 뭔가 경쟁을 부추기고 비인간적인 것 같고 근데 여기 공정성이 빠졌고 우리가 맞아요. 두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교육학자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같은 정치학이나 행정학 한 사람들이 이제 신제도주의라고 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이식할 때 어떻게 이식해야 이게 성공하느냐를 연구한 사람들이 신제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간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속력이 있고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의 제도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과거 제도의 시험이 환상이 있는 우리의 문화가 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좌우가 이념 대결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좌우를 이긴 건 누구냐면은 우리의 오랜 관습과. 전통과 간습인 거예요. 과거 제도. 이 고려 때부터 고려 광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아주 징한 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거스리는 그 입학 제도는 이해가 뭘 되네. 들여와도 안 된다는 이해가 되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정성이라는 성적의 공정성이라는 걸 살려주면서 입시를 해야 국민들도 승복을 하고 체념을 안 하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진보 진영이 저는 이런 괴물을 만드는데 맞아요. 아니, 네, 우리가 들여왔다니까 우리가 참. 아니 그리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성적 뭐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번에 수능 등급제에 반대한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수능을 쉽게 내되 모든 점수는 표준 점수로 주는 게 가장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해요. 점수는 있어야 그래도 뭔가 변별력이 있어서 공정하게 입학 사정을 할 게 생겨야 비교과 같은 게 불공정하게 그 부정직하게 그 사기성으로 이렇게 입시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1년 연기해라. 이건 근본적으로 입시 전체를 네. 그 손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틀은 잘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 제도가 도저히 안 만든 거예요. 80% 국민이 대학 가고 이 대학의 서열이 쫙 그 1등부터 쫙 있어. 이런 상황에서 자꾸 성적을 무력화시키면 서열이 없어질 거라고 믿어요, 이분들은. 네. 재수없게 서열의 희생자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서열을 다른 방법으로 완화시키되 공정성만큼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미국 제도를 약간만 손보면 그 어포머티브 액션만 받아들이면 사실 훨씬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어퍼머티브 액션도 사실은 그 전에 지금 제도 중에 하나 따지자면 농어촌 특별전형 뭐 이런 게 일종의 그런 제도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제도였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저처럼 시골에 살면 거기 농어촌 그 해당하는 학교들이 있거든. 예. 네. 거기 다 서울 애들이 강남 애들이 와 있어. 아니 근데 요즘은 그 중학교 학교에. 중학교 혜택 1학년서부터 받으려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1서부터 예. 부모하고 같이. 네. 그러니까 그 걔들이 하도 오니까 그 제도를 바꾼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그걸 알려줘가지고 미리 들어와 중학교 때. 아니 중학교 전에 1학년 전에 들어가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농촌 학교라고 해서 농촌 애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런데 그 외국에서 2년 살다 들어오면은 특례로 외고 같은 데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한부모랑 있으면 인정을 안 해줘요. 저는 일단 이런 전형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이제 기회균등 전형이라고 그러는데 기균축이라고 부른대요. 예. 기회균등 벌레.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배려자 전형을 사배충.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 이게 그 계급적 분리가 나타나고 이게 상아탑이잖아요. 대학이란 데가. 지성의 전당인데 여기서 일배적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거는 어른들 잘못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형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미국은. 전형이 하나예요, 미국은. 전형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뽑혔는지 몰라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대학 내에서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 해결할 일이지 전형을 다르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전형으로 갈지 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택해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먼저. 택해야 돼요. 택해서 난 내가- 점수로 갈 거냐 비교과로 갈 거냐 이걸 미리 그렇죠. 택하더라고. 수능 완샷으로 갈 거면은 나는 특목고 같은 데 가는 게 유리하고 아하.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교과 영역. 비교과로 갈 거면 강남에 있어야지 컨설팅 회사가 많으니까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으로 갈 거면 지방 그 예. 농어촌 학교. 이런 데 가서 터지는 게 유리하고 그래서 이거를 애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어렸을 때 택해야 되는데 부모가 일하느라고 바쁜 집 애들은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줄 세우는 입시도 저는 비교육적 일단 정보가 복잡하면은 너무나 가진 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네. 안 되지만 특히 사배자 전형 뭐 이런 거를요 그 비교과에 합해요. 학생 종합부 전형에 합해서 맞아요. 이걸 그 큰 티오를 것처럼 먹어. 예. 큰 것처럼 막 이렇게 부풀려요. 그래서 마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온 것처럼 하는데 저는 애들이 들어갈 때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들어가는 거는 교육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인권 침해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사실은 손보면 되는데 그 결과는 혁명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신제도주의를 우리 교육 혁신에 도입해 보자는 건데 신제도주의가
우파로부터는 빨갱이라고 막 네, 비난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도 교수님이 그 엘리노 오스트롬이라고 2009년에 이제 정치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 여성으로서 처음 노벨 경제학상을 탄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평생 빨갱이라고 탄압받으면서 사셨어요. 근데 이제 좌파에서는 우파 개량주의라고 아. 또 비웃음을 받아서 이분이 평생 외롭게 사셨는데 이제 80 다 돼 가서 70대 후반에 이 노벨 경제학상을 탐으로써 이게 21세기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다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신제도주의의 형태에서 교수님 생각하시는 모델도 그러면 서울대가 넘버원이다 이거는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 서울대 특권적 지위를 네. 없애는 입학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서울대는 사실 국립대잖아요. 네. 그러면 사립대보다도 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국립대면서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서울대 법인화를 받아들였고 그게 서울대에다가 그냥 돈 몰아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 재산은 그냥 그 법인에다가 다 넘기고 국고를 싹 넘겨버린 거예요. 그 수조 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립법인 서울대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사립대니까 모르겠다 했을 때 저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거다. 예. 그리고 사실 이 교육 예산의 10%가 스카이 대학에 써요.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사회 곳곳이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 운동을 통해서 서울대가 그 미국식 그런 그 적극적 조치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 예. 그걸 우리는 법인화 됐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서울대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거니와 국민적 운동을 통해서 더 큰 저항 운동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법인화 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법인화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법인화되고 서울대가 랭킹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국제 랭킹이. 그러니까 법인화가 좋은 점은 뭐냐면 자기네가 자율적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개입을 많이 차단할 수 있고 그거는 저는 대학의 자율성은 상당히 보장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예산은 왜 다 가져가냐 이거예요. 그냥 법인화 재산도 다 가져가고. 법인화하고 펀드레이징 하려면 이제까지 정부에서 나간 돈을 다 갚아야죠.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의 이런 특권적 지위를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만 만들어도 사립대의 순위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고 봐요. 미국도 우리가 예일을 가든 하버드를 가든 스탠포드를 가든 누가 불행하다고 느껴요? 근데 맞아. 우리는 서울대에 안 가면 일단 불행해요. 그래서 제가 첫 미팅 상대자가 저는 막 연세대에 대한 완전히 환상이 있었는데 윤동주의 학교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윤동주 10일을 방문하고 막 이러면서 연세대에 대한 꿈을 키웠는데 네. 연대생이랑 첫 미팅을 했는데 네. 자기가 왜 서울대를 못 갔는지를 2시간 동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특히 그랬지. 그때 그래서 제가 정말 연대에 대한 환상이 깨졌는데 왜 애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개혁안은 제가 이제 여기서 할지 아예 북콘서트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발표하면서 국민 서명 운동까지 해서 정말 이번에 뿌리를 뽑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이 교육 문제를.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뿌리- 교육의 뿌리라는 게 진짜 그냥 뿌리만 조금 흔드는 거를 말죠. 아니, 근데- 이도 뽑히려면 좀 흔들어 놓고. 근데 우리가 사실 촛불 집회 시작할 때 박근혜 탄핵을 할 거라고 몇 %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100%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뻥이고. 아, 예? 정말 이게 교육 잡으면 그 마르고 닳도록 정권 유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 맞다나 그 입학사정관제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미국에서 되는 건. 미국에서 되는.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이, 하버드 입학사정관들이 250명인가 돼요. 우리처럼 한 입학사정관제가 너무 그 경물해갖고 딱딱딱 이게 빠져나가는 구멍만 만들어요. 근데 하버드 입학사정관제는 예를 들어 한 고등학교 2학년, 그 12학년쯤에 어느 시골에 누가 정말 이렇게 어느 분야 훌륭한 애가 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한 일주일 동안 짐을 싸고 한 2-3명이 가요, 거기를. 걔를 평가하려고. 왜냐면 올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갖고 평가하고 주위로 쭉 봐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인재, 제대로 된 인재를 뽑으려고, 잠재적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교수님 말씀 맞다나 얘들이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도 묘한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편법을 제공하는 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깊어졌어,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이 신제도주의 핵심이 뭐냐면은
인간의 탐욕은 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인간은 당연히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이익을 앞두고는 또 타협하고 그 협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디자인,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정치가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 자기의 탐욕 추구가 공공의 선에 이바지하도록 디자인해주면 그 부모의 교육열이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도가 잘못 디자인돼서 그 정말 탐욕스러운 교육열을 가진 또 거기에 따르는 부를 가진 또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이제 그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소외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게 그 분배될 수 있도록 제도만 디자인을 잘하면 인간의 탐욕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대타협이 필요한 거예요. 네. 보수와 진보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진보도 자꾸 유럽식 제도를 선호하지 않으면 뭔가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애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럽식 제도를 선호하는 게 뭔가 진보의 상징이에요. 저는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 사이즈로 보나, 그 GDP로 보나, 사회 구조로 보나, 역사로 보나. 그러니까 유럽은 계급의 전통이 프랑스 빼고는 무혈 혁명을 했던 프랑스를 빼고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왕도 있고. 그 귀족 계급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 계급의 전통이 있는 나라의 경쟁과 우리나 미국처럼 아예 이 계급 전통이 무너진 우리는 왕도 없고 조선시대 후기에 이미 족보를 사고 팔았고 평등의 사고는 우리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그 영국에서 이 핍박받던 사람들이 넘어와서 만든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평등하게 이 그 뭐죠 땅을 다 분배하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랑 우리랑 오히려 통하는 점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이 다른 거는 빈부격차 제일 심하고 복지도 제일 안 돼 있고 예. 다른 거는 아주 나쁘지만 개판이죠 그냥. 교육만 좋아요. 왜? 교육을 해놓지 않으면 혁명이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말 아버지가 웨이터인데 대학 갈 돈도 없어. 근데 얘가 공부를 아주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형편에서 치고는 꽤 잘했어. 그러면은 얘는 그 명문대학에 장학금을 풀로 받고 가요. 그러니까 그 장학금 제도가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그냥 학비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생활비, 생활비가. 책값, 용돈, 그 다음에 그 방학 때 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행기값까지 다 패키지로 줘요. 그런 의미에서 술 한잔 하실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주의적인 교육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을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유럽은 돈을 벌고 나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비가 공짜라도 생활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직업학교와 대학가는 고등학교가 나눠요. 유럽은. 근데 우리는 사실 특성화고가 있긴 있지만 많이 안 가잖아요. 예. 그리고 여전히 특성화고가 나와도 대학 가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도 직업학교가 없어요, 따로.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 직업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사회문화 구조는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 쪽에. 근데 이제 진보 쪽은 계속 유럽 제도를 들여오기 위해서 이제 교육. 아니 교수님 근데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등록금 제도도 보면 네. 유럽은 원래 그 나라가 국고 다르네. 무상이었다가 이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등록금 후불제 형식으로 이제 바뀌고 등록금이 무척 싸잖아요. 싸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등록금 제도가 미국 걸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도 비싸고 일단 장학금이 안 되게 되면 학자금 대출 융자 해갖고 이제 미국식을 쫓아오면서 미국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런 장학금도 잘 돼 있지만 막상 장학금 혜택이 없는 아이들은 졸업할 때쯤 되면 2만 불에서 4만 불 정도 부채를 안고 한다. 그래서 평생 그 부채 갚다가 골골골 하다가 이게 그 한 20년 정도 그 상환하고 그러잖아요. 다 상환하고 나게 되면 이제 아들 또 학교 들어갈 때 됐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학자금 대출 문제 때문에. 우리 아들이 예. 미국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제가 청와대 와 있느라고 우리 남편이 학교를 휴직하고 얘를 이제 미국에서 애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어드미션을 받을 때 남편의 월급이 6개월뿐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우리가 작으니까 꽤 많은 장학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우리 월급이 올라가니까 이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중산층도 꽤 나와요. 그러니까 중상층이 안 나오죠, 전혀. 그러니까 뭐 둘이
꽤 많은 연봉을 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다 장학금 주립대 대상이 보내요. 아니고, 다 사립대 안 보내요. 그렇죠. 주립대 싸니까. 그 미국은 또 주립대가 사실은 우리가 사립대가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요. 명문 사립대 입학생을 다 합하면요. 우리 스카이뿐이 안 돼요. 네.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명문 사립대 가는 게 대부분의 학생의 일이 아니에요. none of my business예요.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아이비 가려고 목숨을 걸지 미국 학교 애들은 대부분 우등상 받은 10명 중에 7명이 주립대 갔어요. 네. 등록금도 싸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특별히 또 실패했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한번 가는 걸로. 그리고 생각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가요. 네. 왜 일부러 그렇게 가냐면은 네. 여기는 고교 등급제니 대학 등급제니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을 보고 그냥 대학원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은 대학원을 나와야 프로페셔널 그러면, 스쿨, 예. 전문 대학원, 의학대학원, 법학대학원 다 가기 때문에 대학을 조금 쉽게 가려고 그래요. 학점을 잘 받아서 그렇죠. 대학원을 네. 가자. 그래서 명문대 가는 애들은 이제 집안 뭐 이렇게 전통이나 또는 학부만 졸업하고 난 돈 벌 거야. 이런 애들. 거기도 이제 아무래도 취업하는데 뭐 이 뉴욕에 이런 맨하탄 이런 데는 그 아무래도 학벌이 좀 중요하니까 근데 그 학생 수가 우리 다 명문대 다 합하면 우리 스카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걔네를 시골까지 가서 면접하고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모든 입학생을 다 알아요, 입학사정관들이. 그러더라고. 하나하나. 왜냐면 다 수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워낙 작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학생이 가는데 입학사정관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일단 비교과 영역으로 뽑는 거 없애야죠. 방법은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예, 방법은 다음에 그리고 뭐 하여튼 얘기하고. 미국은 또 항상 그 기부금 입학 때문에 또 그 얘기가 있잖아요. 부시 같은 것도 예일 나오고. 근데 부시 대통령이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바보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좀 더 조금 바보예요? 아니, 일단 정상회담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연설도 아무것도 없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책임 있는 일을 할 때는 제가 노무현입니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술도 안 드시고 이 만찬하고 이럴 때 포도주스 드실 만큼 책임감이 크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시 정상회담 할 때 제가 배석을 했었는데 메모에 딱 적어가지고 가셨어요. 메모 보면서 딱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의를 그냥 집안만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구나 하고 느꼈는데 들어갈 때 이제 저희가 배석을 그래도 한 10명 채 안 되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자가 그때 저랑 뭐 1명 정도 있었나 그랬는데 이렇게 악수할 때 제가 그 홍보수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악수를 했는데 이게 뭐 계속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악수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들었나 못 들었나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정상회담이 이제 딱 끝나더니 저를 딱 지명하더니 프레스 컨퍼런스 어떻게 됐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부시가. 네. 촉이네, 촉. 여자를 좋아하는구만. 딱 찍어놓고 또 비슷한데.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랑 악수하고 쫙 들어갔는데 제가 프레스 세크레터리란 말을 딱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니네 기자들은 나한테 질문 없냐 뭐 이러면서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랬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기부금 제도가 저는 그것도 한번 터놓고 얘기해보자 사실 하는 건데 기여 입학제도. 기여 입학제는 아니고 미국의 기부금 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여 입학제는 뭐냐면 재벌이 막 몇십억, 몇백억 그렇죠. 딱 집어주고 완샷에 특정하게 되는 거지. 얘를 넣어달라 이렇게 딜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예. 미국에서도. 기부금제도하고 좀 틀려요. 그게? 네, 미국 기여 입학제는 미국에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건 없고 미국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레가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가시 제도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온 학교는 성적이 비슷하면 기왕이면 거기 받아주고. 엄마 아빠가 나온 전통을 이어가게 해줘요. 근데 그때 고려되는 게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학교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냥 한순간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살면서 자기 동문 졸업생으로서 끊임없이 기여한 점수. 그래서 보통은 애가 혜택을 받는 건 할아버지의 기여를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다행히 우리 애들은 다 대학 갔으니까 이제 우리도 기여를 해야겠다. 손자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할당을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약간의 가산점을 몇 퍼센트 내에서 뭐 예를 들면 1% 내에서 약간의 가산점을 준다 하면은 그러니까 부시도 아무것도 없이 예의를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많이 꼬라박았죠. 그렇죠. 집안 내내 기여를 오랫동안 기부를 오랫동안 해왔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또 텍사스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됐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냐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기부하는 사람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이걸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몰라. 내 자식이 어느 학교를 갈지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가 기부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리스크를 없애주고 부모 어른들은 리스크를 좀 만들어도 좋은 게 저희도 사실 졸업한 학교에 기부를 해마다 해요. 100불씩이지만 왜 하냐면 두 가지 목적이죠. 이제 우리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돌려준다는. 그러니까 장학금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장학금 받고 한 사람들은 그 감사의 마음으로도 돈을 안 보낼 수가 없어요. 달라고 해마다 오면 보내고 또 하나는 우리 애들이 서류를 낼 때 혹시 좀 가산점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그게 고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부호만 고려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근데 부시가 교수님 알아본 건 나는 최 변호사 논리에 한 표 더. 왜냐면 20-30명인데 여자 딱 2명 있었거든. 그렇죠. 그냥 관심하고 쭉 보고 있다. 프레스 세크리터리라고 하니까 말 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럼 우리 기자회견 어떻게 됐어요? 이거지. 그거 난 부시는 아니, 근데 나이롱법으로 이해를 간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정상회담을 했다니까요. 1시간 동안. 아니 거기는 리스크 테이킹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얘기를 해도 뭐 우리가 소리 먹고 뭐 있었는데 조그만 나라 아니 근데 그 트럼프 헛소리도 딱 아니 놔두잖아요 그냥. 근데 상당히 체면 깎일 만한 부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시가요? 예. 그러니까 다 마음에 접어둬서 하는 거죠. 이제 정리하시죠. 알갱이는 다음에 얘기하겠다. 오늘 낚으러오신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전에 아니 근데 이게 화두로 좋아요. 문재인 정부 이제 그 지난 4개월 뭐 이거 조금 얘기하다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입시 준비는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왔는데 문재인 정부 그 100일 4개월 평가 그건 한 꼭지로 따로 드릴게요. 쫙 푸세요. 그리고 그 왕따의 그 정치학 또 팔고 책도. 왜냐면 충격이 컸어요. 왕따의 정치학이. 그거 갖고 제가 항의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항의하는 사람도 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보수와 진보도 뭐 지금 하나가 되겠다 그러는데 얘기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근데 안 오더라고. 왜냐면 얘기하는 족족 그 마이너스였었나 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이 신제도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이 그동안 실패한 거는 다 탑다운으로 해서 실패한 거거든요. 독재 시대가 아니면 그게 이제 안 먹혀요. 근데 이제 신제도주의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자발성인데 그 혁신학교가 성공했잖아요. 사실은 혁신학교는 참여정부 때부터 쭉 준비해 왔던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김상곤 교육감부터 성공했는데 그게 성공한 이유가 교사들로부터 시작됐고 그 특별한 DNA를 가진 교사들이 가서 했는데 이게 퍼지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 특별한 교사가 너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근데 저는 그 자율성이 이게 핵심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좌우 타협하는 것도 그냥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막 특목고 자사고 다 없애고 폐지하고 그다음에 막 밀어붙인다 했을 때 저는 다음 정부 바뀌면 또 만들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고 타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보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립학교 자율권. 그다음에 진보가 원하는 거는 적극적 조치. 이렇게 해서 대타협을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타협의 교육개혁안은 다음 시간에 흥미있게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가 그것도 한번 꼭지 하세요. 알겠습니다. 교육개혁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서두를 끊어주신 조기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좀 궁금하게 숨겨놨다가 그래서 그게 미국 제도의 핵심인데 성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뭔가를 보고 뽑는 그게 뭐냐면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포머티브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 조치. 그래서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던 인종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할당을 해줌으로써 그 적극적으로 과거의 차별을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그게 미국 입시 제도의 핵심인데 그거는 딱 빼고
미국의 입학사정관제가 사실은 부모에 의해서 키워지지 않은 그런 각 지역의 지방에 그다음에 그 제대로 교육 그 접근이 없었던 애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게 입학사정관의 취지예요. 사정관이 그걸 찾아내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전화해서 뭘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변호사 시험도 부모가 막 서류 접수시켜 주잖아요. 의사 시험도. 네, 근데 그거를 입학사정관이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파일에 다 기록해둔대요. 걔를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지 실력이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미국의 입학사정관은 대부분 서민 출신이거나 중산층, 그러니까 상층 계급이 없는 거죠. 이면서 상당히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을 해주려는 그런 자세로 입학사정관을 하는데. 입학사정관 일을 하는 사람. 네, 근데 우리는 미국 제도 들여와서 자꾸 이제 성적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진보 진영에서. 무력화시키니까 그럼 성적 위에 비교과로 뽑는다 하니까 이제 사교육은 그래도 좀 난 거예요. 자기 실력이잖아. 그것도 찍기도. 근데 사설 컨설팅은 진짜 남이 해주는 서류잖아요. 최근에 EBS에서 5월에 대학 입시의 진실이라는 6부작을 했어요. 예. 그거 한번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은 서울대 그 재학생들이 한 50%가 특목고나 자사고 뭐 이런 맞아요. 특수고 예. 출신이면 이제 50%가 일반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잘 뽑았다 보이는데 실제 이 서류를 낸 학생들, 입시 원서를 낸 학생들 대비로 보면 특목고 출신이 90%고. 그 왜냐면 특목고 이런 게 고등학교 전체 학생 대비 10%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자사고 포함해서. 참여정부 때 8.8%였으니까 이게 이제 자사고 때문에 자사고 커졌어도 확 늘어났는데. 확 늘어났어도 15%가 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90% 전체 지원자의 90%가 자사고 아이들. 네, 자사고 애들이고 일반고 애들은 지원자 중에 10%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가 워낙 많다 보니 나중에 그렇죠. 가면 50% 차지하는 것 같지만 네, 학생 종합부 전형이라는 이게 비교과를 보는 미국식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전멸을 한 거죠. 전멸한 일반고, 거죠. 지방 일반고들이 전멸을 하고 이제 결국 금수저 애들의 잔치가 된 거지. 공부 못하는 금수저들이 합법적으로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는 입시 경쟁이 치열해도 그래도 공정성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입시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면서도 왜냐면은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더 치열해요, 사실. 우리 때는 그래도 대학을 예비고사로 끊어서 한 20%뿐이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80% 이상이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공정성이 상실됐다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게 현장에서 보면요, 학종, 그러니까 이제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그 비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학교 갖고 상담을 하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봐요. 너무 복잡해서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학원 가갖고 그렇죠. 컨설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죠, 또. 그랬더니 이제 그 고3 초에 전화를 하고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다니고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대학 가서 정말 빡세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고등학교 다니고 특례로 한국 대학에 입학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내일 노래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공부 안 하고 대학 들어와서도 공부 안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 대학도 공부를 안 하진 않아요, 요새는. 많이 시키잖아요, 요즘은. 왜냐면 상대평가를 해서요,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데 과연 이제 그게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공부냐라는 게 문제인데 미국 대학은 고등학교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경쟁력이 없어요. 피사에서 보면요, 20 몇 등이에요. 그렇죠. 5개국에서 22등, 뭐, 그러니까 거의 꼴찌에. 피사가 핀란드 맨날 1등하는 그 랭킹이잖아요. OECD 국가 중3, 고1 정도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국제 이제 학력 평가인데. OECD 국가 내에서. 근데 우리가 거의 핀란드 못지않게 1, 2등, 3등 뭐 이렇게 달려요. 그렇죠. 수학, 과학에서. 수학, 과학. 근데 이제 과학 문제를 문제 풀이가 아니라 정답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하고 실험을 해본 사람이 풀 수 있는 걸로 최근에 바꿨대요. 그래서 우리가 7등인가로 그 바뀐 이후에 뚝 떨어져요. 왜냐면 거기서 한 20몇 개국 중에서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언어 능력도 보거든요. 거기서는 보통 3위 안에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조사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맨날 꼴찌야. 그것도 측정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만족도.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 자신감, 꼴등이지. 그다음에 행복감, 이거 다 꼴찌죠. 그렇죠. 청소년 당연히 자살률 1위. 꼴등이지. 아. 그러니까 교육이 그 쓸데없이 경쟁력은 없으면서 투입 시간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예. 근데 OECD에는 우리가 50시간으로 주 50시간으로 1등으로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50시간 더 시키잖아요, 애들을. 주예요? 주. 50시간 하면요. 네. 우리 아들도 50시간 했는데 인서울 못 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핀란드는 1등 하면서도 35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는 이게 거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우리가 그러니까 잘하긴 잘하는데 너무 그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네. 떨어지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 사교육 의지가 큰 예. 거예요. 그리고 사학 의존이 너무 크고. 음. 근데 이제 우리 조건은 굉장히 나쁜 조건이에요. 오히려 미국에 좀 가깝다면 가까운 조건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교육이 또 최근 한 8년 동안 왜곡된 게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 교육료를 그렇게 극찬을 했잖아.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 이제 겉에 성과만 보고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건데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한 거는 핀란드의 2배다. 그걸 모르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근데 이제 엘빈 토플러라든지 뭐 폴 케네디 같은 이런 미래학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산업화는 교육으로 우리가 성공한 거잖아요, 사실. 응? 그 그렇죠. 정답 찾기 교육으로 우리가 산업화 성공시켰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한국은. 그렇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사실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 최근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공부를 빡세게 해도 그래도 좀 공정하게 대학을 들어갔어. 왜냐면 단일 경로로 딱 투명하게 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평가의 공정성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고 나니까 왜냐하면 미국식 제도는요. 성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적은 어차피 부모의 부로 결정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적 이외 걸 보거든요. 뭐예요? 그럼 성적 이해 거라는. 그거는 제가 정답을 나중에 가르쳐드려요. 좀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왜냐면 이거는 제가 그냥 교육 책을 얘기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곧 국가교육회의가 생기고 네. 여야 대타협으로 531을 뛰어넘는 그거를 거의 폐기하는 새로운 여야 합의안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예. 여기에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시민들, 촛불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다 모여서 이건 정말 국가의 생사를 걸고 저는 이걸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고. 5년 5.3일 교육개혁 조치. 예. 예.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거를 금과 옥조처럼 지킨 거죠. 맞아요. 근데 그 5.3일 조치에 실종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미국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실종된 게 이제 미국이 공공성이 유럽 못지않게 교육에 관한 하나는 유럽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다 할 만큼 교육이 굉장히 공공성이 강화되어 있는데 그것만 싹 빼고 들여온 거예요. 근데 진보 진영은 이걸 잘 몰라. 미국은 관심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보수 진영은 알지만 너무 유리해. 가진 자에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제도의 핵심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책을 써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알린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 책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무위원들한테 막 돌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 그때 책을 당시에 썼던 책을. 예, 근데 그 책을 제가 2007년 정동영 후보의 대선 때 좀 쓰라고 쓴 책이기 때문에 너무 임기 말에 나와서 대통령이 이 책을 더 확실히 홍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봉화에 갔을 때마다 이 책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은 책인데 임기 초에 나왔으면 우리가 훨씬 잘했을 텐데 안타깝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교육을 물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몇 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좀 싫죠. 그냥 한번 경험했던 걸 기여했으면 됐지. 내가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근데 우연히 이제 마지막 뵀을 때 또 딴 얘기를 하다 교육 얘기 나오니까 조 교수 그거 물고 늘어질 거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네 그랬거든요. 그게 마지막 뵌 거라서 이 유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그 다음에도 교육을 계속 하게 됐는데 왜 하게 됐냐면 이 진보 진영에서 보수를 이기고 중도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교육뿐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책 대안을 정책 통해서. 대안이. 네. 예. 왜냐면은 역시 우리는 성장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있고 그렇죠. 경제로 가면은 여전히 그 보수가 유리한데 경제로 맞붙으면 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면은 진보가 깨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으로 가면 중상층들이 오히려 교육엔 제일 진보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해서 2012년에 제가 아이를 살리는 교육이라고 이제 교수들, 교사들 다 팀을 만들어서 제가 2년을 이걸 준비해서 문재인 후보한테 드렸는데 예. 채택이 안 됐어요. 그 캠프에서. 네. 근데 실세들이 이제 이걸 안 받아줬구나. 아니 그리고 이제 또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워낙 많이 붙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 그 책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좌도 우도 아닌 제3의 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파도 구자파도 아닌 신자파다 이랬으면 될 텐데 네. 좌도 우도 아닌 제3의 길이다 하니까 그럼 교수님 우선 그 전에 쓰셨던 그 책에서 네. 핵심으로 알리셨던 게 뭐길래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반색을 하셨으며 예. 그걸 이번 책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좀 예. 머리를 짚어주시면 원래는 핵심이 뭐였어요? 왜 대학에 가면 애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입시 제도가? 네. 초중고 교육이 비정상이 되고 쓸데없는 공부만 해가지고 오니까 대학에 와서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고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진이 빠져 있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거 그것도 플러스 있고, 예. 시험용 공부만 하니까 그렇죠. 이제 제대로 된 예. 공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학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교육이라는 거는 질문하는 교육을 시켜요. 네. 얘가 어떤 질문을 던질 줄 아느냐. 근데 우리는 정답을 정답을 찾잖아요. 찾아내기 기술을 그러니까 가르치죠. 답은 굉장히 잘하는데 질문을 해와라, 찾아와라. 그러면은 너무나 난감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입시를 정말 바꾸지 않으면은 그 대학 교육도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이 대학에 오면 가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왜곡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맞아요.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오렌지가 한국에 오면서 탱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렌지가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기후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렌지를 키우려면 제주도에서 그리고 우리 토양에 맞는 실험을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 정신은 딱 빼고 뿌리는 빼고 그냥 가지만 오렌지 가지만 꺾어다가 우리의 그 귤나무에다가 그냥 덧붙이기만 해서 탱자가 나온 거예요. 네. 탱자가 화내라. 이명박 때 저지른 일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전에 저지른 일이에요? 그 전에 우리 그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교육이 있었잖아요. 교육 전문가야 또. 그래서 네. 입학사정관제 우리가 들여오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하버드 대나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는 이렇게 편법으로 점수 올려주고 내리고 그런 게 없이 정말 아이들을 공부 이외의 요소로 평가하는데 다 아주 여러 가지 단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단계로 평가를 하고 해서 분야를 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학원을 다니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평가를 해도 비교과라 그러죠. 비교과 평가를 해도 치팅이죠. 치팅이나 이런 돈 주고 컨설팅 네, 받고 그런 이런 게 다 없어. 사기거든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거짓말하면 금방 알아요. 이거 외워서 온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평생 입학사정관으로 훈련받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딱 뭘 보냐면은 얘가 부모에 의해서 키워진 재능인지 지가 독립적으로 하는지를 보거든요. 그걸 감별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정직이 별로 사회문화적으로 존중받지 않는 그래서 반칙을 하는 사람이 유리한 문화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런 제도를 들여오면은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책에다가 미국에서 쓰는 우리 건데. 한인들 많이 사는 동네, 한인들이 많이 보내는 학교에도 여전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런 평가를 잘 해요? 못해요. 그쵸. 왜냐면 한국 사람들만 가면은 난리 그 나잖아. 컨설팅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그렇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를 감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대학에 갈 때 유리해요. 시험도 되게 잘 보고 잘 가요. 잘 가는데 대학 들어가서 가서 망가지지. 가서 실패할 확률이 50%가 넘어요. 예.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한국. 한국 애들을 안 뽑겠다라는 말을 하는 대학도 나오고 아이고. 큰일 예, 났네. 점점 조금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쌓이면은 이제 그 이후에 애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죠. 네. 어느 정도냐면요. 저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학원을 크게 했잖아요. 예?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한 게 없어 우리 캐나다에서 진짜 크게 했어요. 근데 SAT 있잖아요. 미국 네, 대학 네. 가는데 이게 그 능력만 보는 시험인데 어느 시점에 SAT 점수로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뽑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때가 있었어요. SAT 점수를 잘 받으려고 방학 때 여름과 겨울에 우리나라 들어왔고 SAT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럼 SAT를 공부 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잘 보는 법만 기가 막히게 알려주는 거야. 여기 학원에서. 그럼 미국 애들도 들어와서 여기서 SAT를 배워갖고 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SAT는 기본 소양만 보는 거고 나머지 지금 얘기했던 입학사정관제 이런 거로 해갖고 너네가 준비하지 못하도록 다른 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SAT가 우리 한국 학생들,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쫓아와요?
중국 애들 쫓아오죠. 일본 애들 쫓아오죠. 아시아 애들 쫓아오죠. 미국 백인 쫓아오죠. 우리가 이 제도를 다 왜곡시켜버리는 거야. 우리나라가. 근데 어쨌든 이 제도는요. 531 조치라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교육안을 만드는데 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업화 시대의 인재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 시대에 그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겠다. 사실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95.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 존나래 씨. 네, 안녕하세요. 자,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조기숙 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분 한번 물어보세요. 잘 아시냐고. 유희순 누구? 유희선 교수. 유희선. 이화여대 유희선. 교수. 네. 저 인디애나에서 같이 공부했고요. 그러셨어요, 심지어? 내가 물어보라 그랬잖아. 그 애들끼리 친했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최근까지도 저희가 굉장히 그러면 가깝게 그만두라고 안 그랬어요? 지냈었죠. 방문진을 진직이. 이제 환갑 여행 하려고 개를 들다가 그 MBC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면서 제가 개를 깼죠. 어허. 같이 여행 가고 싶지 않다. 잘하셨습니다. 교수님 근데요, 미래과학 제가요, 진짜 제가 좀 생활 보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념적으로 싫은 사람도 사적으로 만나면 그 표시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얼굴에. 교수님만 그게 아니라 다 그래요,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그게 좀 딜레마예요. 두 얼굴의 교수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냥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하면서 이웃으로 지내기에는 괜찮은 저 분이. 왜냐면 여기 맨날 싸웠잖아요, 3년을. 어디에서요? 박문진 이사요. 박문진 이사. 그럼요. 박문진 지금 이기. 평소에 살면서 내가 뭘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교수님, 네. 광고하니까 땀나죠? 빨리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신데. 아니요. 유희선 교수 때문에 처음부터 꼬였어, 좀. 저 교수님 영화에서 뵀어요. 어디요? 무슨 영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노무현입니다. 맞아. 그때 우셨죠, 인터뷰하다가. 저 너무 부끄러워요. 왜요? 네, 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다시 찍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거기서도 울고. 보는 사람들도 다 아니 아마 많이 그 울었을 진짜 거예요. 진정성 있더라고 연기가. 정말 정말 슬픈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니, 근데 같은 배우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것도 공범 관람 했잖아요. 네. 이제 그 공범자들도 공범 관람하고 이제 부산에서 하는데 우리 같이 봤거든, 그 변호사. 노무현입니다. 근데 그 나 끝나고 나서 너무 많이 울었고 그냥 머리가 이렇게 한 서너 쪽 나는 것 같았어. 우리 막내가 보다가 아빠 저 아저씨 누군데 저렇게 울어. 너무 엉엉 우니까. 자, 교수님. 네. 무슨 내용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 저 교육 얘기 좀 하려고요. 오호. 책도 쓰고 계시잖아요. 책이 이제 거의 수정 단계기라서요. 거의 이제 뭐 표지하고 이러는 아니 그러니까 단계라서. 도대체 너무 아우르시는 분야가 많아요. 정치, 홍보. 아까 또 외교에도 또 원래 교육도 저기시고. 뭐라고 이제 전화 와갖고 내가 요즘 교육 공부하는데 교육 글을 써야 되겠어. 공부해서 또 책 내신다며. 그러니까 지금 얘기 안 하신 게 뭐 국방, 외교. 그쪽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교육은 원래 잘 정치에서 주로 여론을 다루는 걸 하잖아요. 네, 정치를. 그러니까 정치에서 여론은 홍보랑 똑같은 분야예요. 그게 홍보가 원래 정치 여론에서 나간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은? 이제 교육은 제가 2005년, 6년에 이제 그 연구년으로 미국에 갔다가 애들을 이제 우연히 초중고 대학까지 다 보내본 거예요, 거기서. 미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1990 몇 년도에 이제 작은 애랑 남편이 연구년 갔을 때 초등학교 보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보고, 그리고 제가 청와대를 갑자기 오는 바람에 큰애가 이제 대학을 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초중고대를 다 경험해 본 흔치 않는 기회를 갖고 나서 제가 우리나라 교육이 왜 문제인지를 거기서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쓴 책이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하는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입시가 미국 제도를 들여온지 몰랐어요. 네. 어. 입학사정관 이런 게 미국 네, 다 미국 제도예요. 그래서 하버드에 있어야